여러분 안녕하세요. 89강입니다. 자, 오늘은요. 미생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효과 낮은 이유, 효과적 미생물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자연습 토양에 이제 유기물, 그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작물 재배에서 토양의 유기물과 미생물. 바로 그 유기물에 따라서 미생물이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주의할 유기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H의 그런 그 현대 농업에 굉장히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토양 측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사 기술에서 pH의 그 피해, 산성, 이제 작물 장애, 그 다음에 이제 알칼리성 작물 장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속해라든지 유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때 과정에서 토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결 방법.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제가 제안했던 pH와 아니면 pH와 미생물 아니면 이제 미생물만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미생물만 사용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생물로서 pH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기물 통해서 미생물까지 해결할 수 있다. 토양 살리기 핵심은 유기물이며 미생물이다. 그래서 오늘은요 유기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소개했고요. 그래서 미생물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오늘 꾸며입니다. 토양 살리기 44번째, 벌써 44번째네요. 자, 유기물층 18번째, 자, 자연 유기농에서 미생물 편 이제 첫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이거를 이제 한 몇 번에 나눠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토양에, 그 다음에 토양 살리기에서 미생물, 그 다음에 가축에, 그 다음에 미생물 최종하는 방법, 자연에서 미생물을 우리가 써야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방법,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배양 방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섹션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1편, 2편, 몇 편 나눠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생물에서 뭐 자세히 다룰지 안 다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미생물에 대해 사용대해서 저희의 기준, 저는 어떻게 미생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바로 전편이죠. 좋은 토양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미생물과 많은 이제 유기물을 넣고 있는데 그 유기물 넣는 방법이 우리가 반려탭이다. 반려탭이가 미끄럼 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cm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알고 가면은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든대요.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면요. 이제 현동의 유기물 사용 방법이 반려탭이 아니면 파쇄목 톱밥 같은 거, 반려탭이가 속효성 효과가 빨리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오래가라고 이제 톱밥이라는 거 파쇄목 같은 거를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미끄럼 넣고 이제 아니면 복토하고 되게 이제 밭가리가 되지 않습니까? 보통 20cm인데요. 근데 이게 제일 이상적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대농업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게 보통적인 이제 농사법인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미끄럼 반려탭이가 이제 잘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밭갈이 했을 때 다 토양이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쓸려가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런 넣는 방법이 이제 속효성으로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전면 경운에서 토양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경운 과정에 미끄럼과 전면 경운을 통해서 유실되는 문제, 경관층 문제 이런 얘기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 유기물 사용 바르테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이제 우드칩 같은 톱밥 같은 거. 그다음에 근데 이거를 사용했는데 또 부족 피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반된 거죠. 많이 쓰긴 쓰는데 또 부족을 느끼다 보니까 계속 매년 이렇게 놓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하는 게 토양 자생력 피해고 작물 성장 장애 피해다. 우리가 보통 또 pH나 토양에서 작물 성장 장애로만 봤거든요. 그런데 토양 이제 자생력 피해가 더 큼으로써 작물 성장 장애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정부가 미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물 성장 장애만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pH에서 소속해 아니면 반려템이 넣는 과정에 토양 자생력이 더 떨어져 버리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뭐냐 미끄럼하고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속해 같은 것도 이제 미끄럼 저 식으로 나와가지고 밭갈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제 흙이 부드러우니까요. 빗물에 토양 유실된다. 우리 환경부에서 뭐 1년에 40톤 쓸려간다. 진흥청에서 33톤 쓸려간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유기물과 미생물도 같이 쓸려가겠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20cm 바깥이랑 그 밑에는 이제 쌓이게 됐죠. 그래서 염류, 경반층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그 염류 경반층이 돼서 밭에 물 고이는 피해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자료는 계속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이걸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어느 때나 누군가가 손님 만났을 때나 아니면 그 마케팅 할 때 그대로 수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뭐냐?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싫어하세요. 이런 교육이란 게. 근데 이거를 뭐랄까? 어 어떤 뭐랄까요? 그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순간순간 이게 말로서 나오고 지식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알고 있는데 이걸 전달 못하면 뭐랄까 마케팅이 안 돼 있거든요. 소비자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염류 직접 아까 얘기했죠. 경반층에 그러다 보니까 작물 생육 장애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 생산 비용이 일어나고 이제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퇴비에 그런 그 비가 왔을 때 유실되는 거. 그 다음에 경반층 생기는 이게 진짜 먼저죠. 이제 염류 경반층이라 그러죠. 우리가 쟁기 바닥층. 그걸 일으켜다 보니까 이제 물 고이는 피해가 이제 뭐 진흙 같은데 물이 고이는 흙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 고이는 원인은 이런 경반층의 문제다. 이거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그거 참고요. 그 다음에 더 큰 피해는 뭐냐? 이런 경반층이 생기다 보니까 그 경반층은 뭐냐? 미끄러운 거 밭가리에서 유기물 넣는 과정에서 아니면 소속계 같은 뿌리는 과정에서 식물이 1m 자라면은 뿌리도 1m 자라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80은 자라야 되거든요. 그 토양속까지 뿌리가 뻗어야 되는데 우리가 20cm 밭가리에서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자연순환 유기농에서 토양 살기 방법은 자연상태 유기물 우리가 볏짚이나 낙엽 그런 원상태 유기물을 표면층에 멀칭하다. 표면층은 뭐냐? 토양 제일 위에 부분이죠. 1cm 정도의 그런 멀칭 유기물층을 만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바로 미생물과 동생물 환경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자. 그 다음에 뿌리를 만들자. 우리가 보통 뭐 퇴비 같은 거, 유기물 같은 거 뭐 복토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밭가리 해서 20cm 아니면 30cm 뭐 집어넣고 인위적인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뿌리, 작물 뿌리 아니면 이제 잡초 뿌리 같은 걸 해서 표토층 많은 뿌리, 그 다음에 심토층까지. 식물이 1m 그러면 작물이 1m 했을 때는 뿌리도 최소한도 1m 못 들어 80cm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뿌리가 유기물이니까요. 이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멀칭했을 때 그럼 표면층에 많은 미생물의 환경이 서식 환경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토층에 침토층까지 뿌리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만큼 미생물이 이제 환경이 조성되죠. 그래서 이런 토양 살리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제 멀칭하면 토양 살리기 농사 됐다 하는데 그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 진짜 토양 살리기에 제가 이제 그런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저희 의견입니다. 80% 정도가 뭐냐? 표토층과 심토층의 뿌리다. 그 유기물에 따라서 토양이 좋다 나쁘다 할 정도로 그 영향력은 한 80% 정도지 않나.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멀칭하면 이제 토양 살리기에 뭐 대부분이 그런 쪽에 이제 글이라는가 말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저는 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료태비 의존 농사 우리가 미끄럼하고 20cm의 그런 있지만은 토양 살려서 살리고 농사를 짓자 하는 그 토양 살리기 중심의 농사도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료 퇴비하면 이제 미끄럼 전면공을 했으니까 20cm에 그래서 많은 생산에 지금 어쨌든 이기 농사가 우리가 녹색혁명이라 할 정도로 많은 생산되고 있는 건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에 큰 기여해 왔죠.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피해도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이런 농사를 이그룹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서 토양 살리기 의존한 농사 어떤 농사냐 무견에서 멀칭하고 그리고 양분이 부족해서는 웃거름 쓰자. 퇴비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비료 퇴비 의존 농사는 밑거름 쓰고 이제 바깥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분이 부족한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작물 보면 잘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따라서 퇴비 웃거름을 쓰자. 우리가 작물 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밑거름 쓰는 게 아니라 작물 심고 나서 이제 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양분 웃거름을 넣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토양 영양 생산을 토양 살리기 하니까요. 토양 영양 생산을 하면서 많은 생산하자. 제가 이제 우리가 토양 살리기에서 뭐 토양의 영양만 흙의 영양만 담아내는 게 아니라 많은 생산 안 되면요.
이런 농업 필요 없거든요. 왜냐 그러면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그런 농사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 그랬죠. 그러면요 오늘 얘기할 겁니다. 오늘 몇 편에서 나눠서 얘기한다 그랬죠. 미상경입니다. 좋은 토양 만들기, pH 문제 해결이라든가 병해충 해결해서 이제 많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많은 유기물 넣고 아니면 이제 많은 미생물 넣고. 그러니까 좋은 토양에는 뭐냐 많은 유기물과 많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이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전편까지는 유기물 넣는 앞서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부터는 얘기하는 게 자 많은 미생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생물 쓰는데 이게 효과적인 방법 어때요? 문제는 뭐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시면은 아마 제가 아는 대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선택. 저는 이렇게 농사 짓고 있으니까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토양에는 이런 미생물이 많다는 건 뭐 누구나 얘기하죠. 방생균이나 균사 이렇고 조류 이제 원생동물. 우리는 토양에 미생물과 동생물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토양을 다뤄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우리는 누구나 아는데요. 근데 현재의 99% 농사가 뭡니까? 미생물 서식 환경이 없는 우리가 숲속에 낙엽이 떠빠지는 그런 유기물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미생물 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또 미생물만 아니라 동생물이 있는데 그렇게 농사 짓는 분은 거의 없는. 뭐 이 그룹 농사는 뭐 99%는 그 얘기는 그냥 저의 의견으로 그냥 꼭 퍼센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99% 제가 이제 전달하기 위한 숫자일 뿐이고요. 뭐 1% 정도가 미생물 환경, 멀칭이죠. 유기물층이 만드는 습석 같은 낙엽층 같은 만드는 농사는 이제 사급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1%도 안 될 거다. 이제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사그럽 농사를 권장하고 있고 뭐 100헥타, 1000헥타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자세히 소개할 거는. 자,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그룹 농사 이렇게 밑거름 놓고 밭갈이하는 밭갈이 뭐 1년에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농지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이렇게 밭갈이 그러니까 미생물 서식 환경이 안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지금 사그룹 농사 이거는 외국 사례입니다만은 지금 100헥타, 1000헥타도 이렇게 멀칭하는 농사하지 않습니까?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드는 농업이죠. 토양 살리기죠. 이런 4그룹 농사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4그룹과 5그룹. 5그룹은 좀 힘들다. 왜냐하면 직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기술도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소개할 거니까요. 앞으로. 자, 농지 토양 미생물 변화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자료에서 제가 봤던 거를 이제 참고하는 자료를 이제 제시하는 건데요. 그 지금 토양의 미생물량이 뭐 2억 마리 썼다. 그런데 지금은 뭐 4천 마리 이렇게 줄어들 정도로 토양의 미생물량의 변화가 굉장히 왜냐 그러면 이제 유기물이 없고 미리 이런 농약이라는 제초제라든가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미생물이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미생물 활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 농업에 아니면 이제 보편적으로 미생물을 많이 쓰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신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면은 더 쉽겠죠? 또 이해가 빠를 거고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서식 환경 아까 얘기했죠. 서식 환경이 없는 이제 밭갈이 하는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 환경 목적 환경과 다른 미생물 사용입니다. 배양 미생물이라든가 시판 미생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농지에는 이제 유기물,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잔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다른 먹이채, 뭐 설탕이라든가 뭐 감자를 그런 걸로 해서 배양한다든가 또 온도가 이제 우리가 자연의 온도보다는 다른 이제 뭐 30도 정도의 온도를 맞춰서 배양한다든가 이런 배양 미생물, 시판 미생물, 외부 미생물이죠. 토착 자생이 수만 년 동안에 자생한 미생물이 하는 이런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보통으로 우리가 시판 미생물, 뭐 EM이라 하면 뭐 널리 알려있지 않습니까? 제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양적 배양한 거죠. 예, 이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참고할, 뭐 미생물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사용 과정에서 뭐랄까 많이 쓰는데 효과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효과가 나오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대치의 효과가 나오는가 뭐 여러 가지 그 질문을 던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미생물이 바뀌는 이유, 그 다음에 계속 반복 쓰는 이유. 왜냐하면 토양에
미생물 썼을 때 효과 계속 된다는 건 뭐냐면 다시 안 써도 굉장히 사용량이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미생물 사용 횟수가 많아지고 또 다양한 미생물을 도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래요. 미생물 배양 활용의 방법입니다. 되게 보면 배양할 때에 설탕이라든가 밥이라든가 감자 같은 거 배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먹이지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갈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설탕까지는 그냥 넣고요. 밥이랑 감자를 이제 갈아서 그 배지로 활용하는데요. 아니면 이제 풀 같은 거 갈아서 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3일, 72시간 배양했을 때 3일 같은 배양했을 때 그럼 30분 정도에서 분열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에 뭘만 먹고 자느냐? 우리가 설탕이랑 밥 그 양분만 특정한 미생물에서 배지에 그 사용했기 때문에 그 먹이치의 미생물만 계속 증식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종균 미생물. 우리가 배양했을 때의 원원종이 아닌 자연 상태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종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최종된 게 원종 미생물이고요. 그 다음에 또 배양된 게 종균일, 그 다음 또 배양된 게 종균이. 그러니까 우리가 배양하는 과정에서 원원종이 배양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종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종균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종균 미생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냐? 그러다 보니까 배양 미생물의 자생력,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썼을 때의 적응력의 효과, 거기에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계속 증식이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효과가 증식이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효과가 부족하다는 걸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니까 참석을 하는 거고 이 질문을 남기고 제가 이제 이런 강의에서 굉장히 관심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린 건데요. 아마 쓰시는 미생물이 효과 있다면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그것만 계속 쓰시면 될 거지만은 그런 효과가 좀 미약하다.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미생물 사용 효과에서 보면요. 이게 많이 이제 배양해서 아니면 이제 농가에서 직접 배양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판 미생물 사다 쓰는데요. 그래서 썼을 때의 미생물 효과냐, 아니면 영양제 효과냐, 아니면 미생물 영양제 효과냐, 이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분명히 뭐 토착 미생물을 배양했을 때 뿌렸을 때에 사용했을 때 미생물 효과가 그걸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영양제 배양하는 과정이 뭐냐면 이제 대사물질이라든가 여러 그 양액이라거든 영양제 같이 이제 그게 분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효과냐 아니면 미생물과 영양이 같은 효과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거 썼을 때 배양 미생물 썼을 때 영양제 효과가 뭐 80, 90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생물 효과는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분도 있고 5대 5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미생물 효과가 뭐 90이고 영양제 효과가 뭐 1, 20이다. 그거는 이제 다 의견이 틀립니다만은 그래서 현대에 나온 용어가 뭐냐? 이 효과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한테 맡기고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미생물 배양 과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시판 미생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용어가 뭐냐? 미생물 영양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효과도 있지만은 영양제 효과도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농가들이 현장에서 이미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영양제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참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냐? 조금 더 들어가면요. 아까도 있으면 서식 환경 없는 우리가 수만 년의 토착 자생하고 있는 미생물이 있는데 서식 환경 없애고 이제 농사를 짓는다는 그 다음에 양적 배양 아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종이 아닌 종균 배양 아니면 종균이 그렇게 배양하는 미생물에 더 의존력이 굉장히 높다. 양적 배양 그 다음 먹이체 온도 다른 우리가 토양이라고 하면 토양에 근접한 먹이체에 아니면 온도 그걸 배제한 양적 배양에 외부 미생물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자연유기농에서는요 토양 미생물 활용 방법이다. 농지의 미생물 환경 조성은요 무경운 앞서 얘기했죠 유기물 멀칭 그래서 이제 표면층에 원원종 미생물 그 다음에 동생물도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뿌리라고 하는 그래서 토양 심도층 표토층 심도층까지 이제
식물이 1m 자랐을 때 뿌리가 1m 아니면 80cm 들어가면 그게 신토층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자, 뿌리라고 하는 유기물이 들어가니까 뿌리 앞에는 미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궁극유이라고 하는 그런 미생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원원종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미생물 투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멀칭이 숲속에 가면 나게끔 이제 그런 원원종 미생물 환경 아니겠습니까? 숲속은요. 뿌리에 그런 또 원원종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것. 그래서 수만 년 토착 자생의 원원종 미생물 서식 환경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저의 그 토양 환경에 이런 그래서 멀칭하는 농사하자 그 다음에 뿌리를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계속 드리는데요. 그 과정에 그런 농사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하는 농사 방법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공개하는 거죠. 지식을 공유하는 거죠. 내는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뭐 이거에 대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죠. 뭐 제가 이제 뭐 학자도 아니고 뭐 농업 강사 지도사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단지 농부일 뿐이고 저 농장할 때 이제 수만 뭐 수천 명 1년에 뭐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또 질문도 많으시고 또 요청해서 이제 강의해 달라 해서 제가 농사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지식 공유하는 것 뿐이니까요. 이제 숲속에 가면 이렇게 표면층에 멀칭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원원종 미생물이 있고 또 나무가 이제 깊이 뿌리가 들어가면서 심토층까지 원원종 미생물 들어가겠죠. 그 농지에도 이렇게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균 미생물 뿌려서 하는 것보다는 토양이 원래 수만 년 동안 토착 자생의 원원종 미생물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뿌리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토양 속에까지 유기물도 집어넣고 미생물 집어넣자. 이게 제가 이제 지향하는 농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표면층에 유기물층, 유기물 멀층이죠. 조성하고 그 다음에 심토층에 많은 뿌리와 깊은 뿌리가 만들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양 살기 농사에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유기물 멀칭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유기물 멀칭을 어떻게 조성하는지 그것도 방법이 있다. 뭐 갈색 유기물, 이제 녹색 유기물 그에 따라서 미생물이 다른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pH도 달라지고 또 지수 생산량이 달라진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소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뿌리에서 어떻게 할까요? 신토층까지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건데요. 어학사전에 보시면요. 원원종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그럼 품종 고유의 특성을 지니며 종자 증시의 기본에 대한 종자. 그러니까 원원종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원원종 얘기란 다 합니다. 근데 미생물 사용해서 원원종이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원종이라 씁니다만 정확하게 미생물을 어떻게 다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이 전달이 뭐 듣고 가도요. 또다시 그거를 뭐랄까 지식으로 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나 쓰고 있다는 건 반갑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 있는 미생물을 원원종이라고요. 첫 번째 채취된 거, 최종된 거를 원종이란다. 여기서 또 배양된 걸 종균 1이라고 한다. 그 다음 또 배양된 종균 2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미생물 사용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에 요청받아서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니면 이제 저희 농장에 이제 찾아와는 그런 그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대학원생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강의할 때 이 얘기하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을 분명히 이런 차이로 쓰긴 쓰는데 용어랄까 이런 구분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농부가 이게 이미 쓰고 있다라는 거. 일본에서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친구들이 뭐냐면 자연농이랄까 이런 유기농 하신 분들 오시거든요. 제가 한 달 머물면서 일주일씩 강의할 때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분은 충격을 받았어요. 단지 미생물로만 봤지 미생물을 이렇게 사용의 차이, 원원종과 원종과 종균은 어떻게 할 건지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소개할 건데 토양 살기 어떻게 쓰고 그럼 가축 그 다음에 배양할 때, 채종할 때 또 식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생물을 써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밥 만들기 이제 멀칭 밭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